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1월 18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약 5,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약 134만 3천 명입니다. 가장 심각한 미국은 2주째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각자 착용하는 마스크 한 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강한 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섰다며 연말 모임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이미 확보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내년에 모두 3천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오피스텔과 상가는 물론이고 영업이 어려운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부적합 판정을 받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특별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처럼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8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직장과 모임, 수영장, 학교 등 일상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요양원. 지난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도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0명입니다. 요양원 간병인이 첫 확진된 뒤 가족들이 모여 김장하면서 전파됐고 다시 경기도 포천의 요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도봉구 의류작업장과 관련해 14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13명을 기록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등 여파로 감염이 급증했던 지난 8월 29일 323명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에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넓혀지고 있고 감염 경로도 소모임이라든지 또 지모임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고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와 경남 각 9명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78%가 가동 중인 가운데 강원과 전남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가파른 지역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 고리가 일상 곳곳에 넓게 퍼져 있어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이미 코로나19 3차 유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 8, 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 이번엔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이 19.6명, 강원 14.9명, 충청권 10.7명 순이었습니다. 5월하고 8월 같은 경우는 2월이나
한 곳에서 나왔던 거죠. 지금처럼 전국에 걸쳐 수도권에 걸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 위험도를 따지면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특히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도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 모임, 직장, 음식점, 주점, 사우나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 초입 계절적 요인도 확진자 급증에 한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 2차 유행과는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맞물려 해외 유입 사례가 대폭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외국에서의 겨울철 동안에 요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유입자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경각심도 다소 느슨해진 상태라 선제적 조처 없이 가팔라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선별 진료소를 찾는 검사자도 지난달보다 두세 배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문의 전화가 몰리고 역학조사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건소가 문을 열기도 전인 아침 8시 반, 10여 명이 늘어섰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선별 진료소를 찾는 발길도 늘어난 겁니다. 손수복하고 옆에서 좀 떠주세요. 해외 입국자가 많아 검사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았던 강서구 보건소는 지난 7일을 기점으로 검사자가 더 증가했습니다. 식당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이곳 보건소의 하루 평균 검사자 수는 100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늘어 지난 12일에는 571명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사우나와 빌딩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한 서초구도 비슷합니다. 특히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날은 검사 대상자가 700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량이 는 건 물론이고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민원 처리 업무량은 두세 배가 됐고 상담 전화도 하루 평균 300건에서 500통으로 폭증했습니다. 약간 감기 증세처럼 증세가 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열은 재보셨어요? 교회와 집회발 감염으로 특정 장소에 확진자가 몰리는 편이었던 지난 8월과 달리 여러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니 동선이나 접촉자 파악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사우나 시설,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확진자 동선 파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3배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 방역당국은 외출 자제를 거듭 당부하면서 조사 지원팀 규모를 늘리고 역학조사관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광주광역시도 비상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엿새 만에 관련 감염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속출하면서 응급실과 외래 진료, 수술까지 모두 중단된 겁니다.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동 현관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외래 진료가 중단되면서 처방전이라도 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입니다. 사실상 병원 기능을 잃으면서 의료 공백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편하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택시라는 사람이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못하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난 13일 이후 엿새 만에 전남대학교 병원과 관련한 확진 환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전남대 병원 내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1층에는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 매점,
또 접수 창구 이런 곳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좀 확진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전남대 병원과 연관해 목포 기독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감염돼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 진료도 중단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확진됐습니다. 그 병실에 한 40여 명 환자들이 있으니 어쨌든 전부 다 격리하고 있고 6층과 7층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광주 지역 초등학교와 우체국, 경찰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광주 전남 지역사회 곳곳으로 파고든 코로나19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는 강원 지역은 고3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막바지 수학능력 시험이 한창이어야 할 고3 교실입니다. 이 학교는 혹시 모를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교실은 이미 책상 배치까지 마쳤고 사물함도 모두 비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금융 다단계 판매업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 인제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이 진단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만 100명이 훌쩍 넘는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자 지역교육청은 고3 수험생에 대한 원격 수업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만에 하나 수험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능 시험은 물론 이후 대학 면접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확진자하고 만약에 누가 생겼다, 그럼 거기 있던 학생들 다 격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준비도 차질이 생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 면접이 있는데 격리가 되면 면접조차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강원도교육청은 수험생의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수능 시험 당일 강원 지역 모든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고려대과대학 최재욱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방역당국에서 2주나 4주 후면은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대로라면 이달 말이 고비가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지금 벌써 17, 18일에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거의 2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숫자가 어쩔 수 없이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은 피할 수 없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도시고 인구 밀접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좀 확인이 될 상황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거 아니냐고 보시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특히 정부는 그렇게는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어느 단계라고 보십니까? 3차 대유행이다라고 보기엔 좀 아직은 어렵고요. 물론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유행을 작은 규모의 유행이야 대유행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시간적 경과를 두고 이 감염 유행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200명에서 지금 300명대로 처음 이제 증가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의 상황을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그 추세를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확산 양상을 보면 40대 이하 청장년층이 감염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활동이 왕성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즉 이 감염이 과거와 달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직장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형태보다는 지금 산발적으로 감염이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지금 40대 이하의 그 주별 신규 확진 비율이 49.1%,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10%가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감염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일상적인 방역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답인가? 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등의 1.5단계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되는데 연말 모임도 또 잦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우선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실천해야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 즉 개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손 씻기와 이런 위생 수칙과 마스크 착용은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시로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을 비교해가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거의 93%에 달하고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즉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임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또 이런 특정 장소에서의 이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을 제한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한 정책을 이제 격상하는 것, 일단 1.5단계, 2단계 올리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5단계 격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며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격상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많은 이동이 있을 거고 또 밀집해야만 되는데 시험장 내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도 높습니다. 방역 당국과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 또 그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수험생을 보호해야 되겠죠. 수험생 중에 혹시 수능 전날 접촉자로 이제 진단이 되거나 확진자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라도 이 불편함 없이 수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능 시험생과 포함해서 이 수능 시험장 내에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상 간의 거리두기를 2m 이상 띄우고 밀집도도 줄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지키되, 다만 환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다 보니까 환기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2m라는 그런 것에 좀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수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좀 공간적인 사용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좀 쉽지 않고요. 집에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외부의 접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이 수험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의대 최재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2달여 만에 300명대로 올라서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가 앞다퉈 백신 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산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 시기를 언급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치료제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백신은 내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전폭적인 육성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4만 7천여 명의 바이오 산업 인재를 키우고 연구 예산을 늘려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리는 효자 신약 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송도와 원주, 오송과 대구에 조성된 제약과 의료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과 교육기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체들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맞대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내에 모든 임상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문 대통령의 바이오 산업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입니다. 더디더라도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이미 확보했고 2천만 명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모두 3천만 명분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0개 중에 4개는 개발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백신 시험 107건 가운데 44건, 41%가 현재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는 3상 중간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데 우리 정부는 여러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000만 명분까지 합쳐 모두 3천만 명분 공급이 목표입니다.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예산 1,70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현재 어느 제약사와 협상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달 안에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독감 유행 시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다는 방침인데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거리 두기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2달간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축적했고 이 자료를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각 17일 미국의 보건의료 뉴스 사이트인 스탯이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불라 최고 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뉴욕타임스 행사에도 화상으로 참여해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2달 동안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관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스탯 행사에서 화이자가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과거 11월 셋째 주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자사의 백신 예방률이 94.5%라고 발표한 모더나도 과거 이달 25일까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달과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할 경우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등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각국도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사망자와 확진자, 입원 환자 수가 최다 행진을 이어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FDA는 감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까지 승인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이후 특히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2차 유행으로만 9천 명이 숨졌습니다. 일평균 사망자도 증가세여서 현지 시간 17일 731명이 숨지며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만도 2, 3만 명이나 돼 의료 체계는 감당이 힘든 지경입니다. 의료계는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Questo mese abbiamo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a marzo, forse probabilmente con la differenza che ci sono stati anche giovani. 캐나다는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17일 하루 4,200여 명이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절반 이상이 최근 4개월 사이 재유행과 맞물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신규 확진자는 14,524명.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88,790명을 정점으로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전국 봉쇄령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프랑스 정부는 아직 봉쇄 완화에 부정적입니다. C'est en train d'aller mieux. Vos efforts sont en train de payer. Il ne faut surtout pas les arrêter. Il ne faut surtout pas changer de cap. Nous l'avons fait au printemps. Oui, c'est long. Oui, c'est pénible. Mais c'est à ce prix-là que nous retrouverons une vie normale. 미국은 2주째 신규 발생이 10만 명을 넘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신규 환자는 15만 7,261명, 누적 확진자 1,169만 5,711명, 누적 사망자 25만 4,255명에 달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30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회용 기구인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할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주장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이주형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3명과 술자리 주선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접대 술자리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 변호사의 양 옆으로 검사 3명이 나눠 앉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뒤늦게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은 이 전 부사장과 전 행정관 모두 검찰 조사에서 검사들에게 접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관련 자금 가운데 5억 원이 검찰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가 지난 2018년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당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사를 쏟아내더니 검사 관련 의혹이 나오니 기사가 줄어들었다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도 해당 검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도도 없다면서 언론의 온순함과 양순함 그리고 공손함이 돋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유착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속성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자신들의 비리에는 관대하며 반성해본 적이 없다 이런 나름의 유착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과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이른바 법조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라고 답하며 일부 검사들의 입장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검사를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해 무산됐지만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은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감찰 조사 일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한 겁니다. 대검 측은 사전 일정 조율 등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검사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아예 2 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특히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곧장 대면 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은 지난 1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이 취소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장검사가 복귀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감찰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일선청의 업무 부담 등이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찰을 3차례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대검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후보자 압축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4명까지는 추렸고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된 자리인데 추천위원이 정치의 연속성에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추가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후보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 논란 속에 정부가 내일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오피스텔과 상가는 물론이고 영업이 어려운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대 10만 호에 이를 공급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LH와 SH공사의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은 물론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은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져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조리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식당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교통은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누가 살게 할 거고 거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학교는 어떻게 해? 근데 단순히 그냥 방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실망만 가득한 정책들만 나오지 않나. 개조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등이 갖춰진 위치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경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자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큰 돈을 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여서 1, 2인 가구에 맞을 수는 있어도 3, 4인 가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중소형 평형의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 인프라 같은 것들을 갖추지 못한 비어있는 집들을 수적으로만 매입을 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면 10만 가구로 공급한다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또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대해서 특혜 논란이 거셉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를 살리고 보자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탑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작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대면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정부가 제시한 통합방안의 골자인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 구조가 유리해지는 데다 대주주의 사채 출연도 없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치 어느 특정 소위 오너를 갖다가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통합 결정이 재벌 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메꿔주는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정치권의 움직임,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되고 맞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지화되는 건데 네. 그러면 4년 전에 공정을 기하겠다며 외국 업체까지 들여왔던 용역 조사 결과는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연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게 아니냐 이제 네.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정치적 셈법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영남권 혹은 동남권
남북권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관문공항, 이 글로벌 국제공항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2006년에 검토가 시작이 돼서 예. 사실 14년 동안 표류해 오다가 이게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쓴다. 예. 이건 궁여지책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워낙 지역 여론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유불리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이 부풀려 놓은 민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수습이 돼야 하는데 이 김해 신공항 자체는 어제 검주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굳이 좀 손을 봐서 좀 확대하면 못 쓸 것은 없으나 예. 이게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또 이제 위법적인 정황도 있다. 이 법 위반을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이제 진행된 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억 원 이상을 들여서 1년 동안 이 파리공항의 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예. 외국 컨설팅 업체를 끌어들여서 입지를 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김해 신공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어제부로 번복되게 됐고요. 여기는 말씀하신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지만 그 위에는 또 지역 민심도 있고 예. 사실은 또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였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맨 처음에 지을 때 너무 크게 지었나 했는데 반대가 좀 있다가 심했죠. 제2공항을 또 만들어야만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김해공항도 새로 넓혔는데 또 좀 있다가 더 넓히려면 이제는 넓힐 데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부족해지겠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문공항으로서 자꾸 커나가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건 반가운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자, 이걸 어떻게 근데 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적극적입니다. 지금 뭐 예.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바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당인 저희들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가덕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내 추진단의 구성원으로서 특별법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를 당론화해서 거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울경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와 나아가서 국민의힘 당론화를 공동 추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예. 다 정해놓고 용역조사까지 끝내놓고 네. 보궐선거 때문에 판을 확 뒤집는 거 아니냐 하니까 네. 보궐선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요. 예. 아까 최인호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 국토부는 그냥 김해 신공항 밀어붙이는 그랬죠. 일관적인 예. 입장이었고요. 환경부 같은 쪽에서는 김해 신공항은 이게 환경 문제가 좀 있다. 소음 문제 같은 것에 이제 민원 문제가 좀 심각하다. 부처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겠다. 검증위를 출범할 때는 사실은 서울과 부산에 재보선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 예. 이후에 터진 거죠. 그건 뭐,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산에 재보선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검증위가 이제 출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엄정하고 기술적인 결정을 이제 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거지만 이왕 지금 신공항은 새로 입지 선정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졌고 부산에서 재보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뭐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인데 근데 원안을 보면은 아까 참 좋은 비유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 김해 신공항을 확대해서 쓴다는 건 지금 김포에 있던 과거에 예. 국제공항을 그렇죠. 확장해서 국제공항 만든다는 건데 지금 김포는 완전히 주택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역 민원들도 심각한 거고 커지겠죠. 예. 24시간 동안 항공기가 엄청난 숫자로 이착륙을 해야 된다면 네. 지금 가덕도는 이 규모의 가덕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파리의 컨설팅 업체가 가덕도에게 낮은 평가를 했는데 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 바다를 간척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활주로 하나 놓는 데만 8조 원 넘게 듭니다. 네. 근데 밀양을 만약에 신공항으로 한다면 한 5조 이상. 그리고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쓴다면 4조 7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있는 거를 좀 확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였는데 가덕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민원 문제 없이 24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단점은 다 있고 정답은 없는데 아까 잘 보시면 여당은 야당도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그럼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내년 재보선에서 사실은 이 국책 이슈 하나가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지는 않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복잡한 심경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셈법이 복잡한 거는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의 네, 반발이 TK, 분명히 네.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맞습니다. 또 핵심 지지층이니까 맞습니다. 어렵긴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모두 대구 신공항 뭐 딱 대구는 아니지만 네. 밀양도 검토된 바가 있고요. 사천도 있었고요. 그러다 지금 이제 경남 쪽으로 가서 결국은 있는 김해 국제공항을 확대하자. 요거까지는 이제 TK 민심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걸 확대해서 쓴다니까 딱이 있는 걸 그대로 새로운 쓴다는데 부지는 아닌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TK로 끌어오진 못하지만 뭐 이 또 PK 쪽에 따른 걸 짓는 건 아니구나 그랬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등장을 하니까 이 실제로 대구 경북 기준으로 보면 더 멀어지는 거죠. 남해안 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없나 싶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 여론들의 10년 이상 해묵은 자존심 싸움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결국 이러한 표심을 자극해서 내년에 또 이 PK 민심과 TK 민심을 갈라치게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비생산적인 또 지역 민심의 어떤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죠. 대구시장이 뭔가 비난 성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인 공노할 이런 식으로까지 격한 감정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긴 그러면서도 합니다. 지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구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인데. 그런데 이것은 잘한 결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입장들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지역도 그렇고 경남 지역도 그렇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행정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불을 지피면 뭐 다시 이제 뜨거워질 건데 결국 그러면 이번 부산 보궐선거 같으면 민주당 출신의 부산시장이 잘못한 비리를 이제 앞세울 국민의힘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밀고 나갈 이제 여당과 이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야의 가덕도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성비위 문제를 이 지역 민심의 경제적인 구체적 선물로 한 번쯤 무마할 가능성 높다고 관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선심성 공약 아니냐 결국은 또 그래서 결국 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결정이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 정책 일관성이 좀 허물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정치적 결단이 맞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도 함께 추진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류로 가면 사실은 차별화가 안 되죠. 내년 선거 즈음 돼서.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이왕 지을 거 잘 지어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협력하고요, 여야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기류로 TK 민심을 좀 반영하면서 비판 일색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덕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과 공항의 최고 위에 있는 이제 계획인 항공공항과 관련된 5개년 계획에는 김해 신공항이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게 이제 담당 주무 부처가 되는데 바로 가덕도로 건너뛸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계획은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총리실에서 검증위를 띄우고 이 결론이 나오자 사실상 백지화, 그렇다면 가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주무부처는 국토부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에 검토 없이 그냥 원래 검토하던 중에 가덕도로 간다고 하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컨설팅 내용이 가덕도에 대한 평가가 경제성 때문에 낮게 평가돼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아마 또 한 번의 용역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 용역 결과 규모의 가덕도가 경제성은 분명히 초기에 투입 비용이 크지만 향후 활용성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는 어떻게 될 건가도 사실 얹어야 될 상황인데 항공기가 떠야 공항의 역할을 할 텐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봄처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여름처럼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바다. 해수욕장에는 예상치 못한 포근함에 때 아닌 초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얇은 티와 반소매 차림이 등장했고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발 담궈도 춥다는 생각, 차갑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덥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제주 낮 기온은 25.9도,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초여름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얇은 난방만 입어도 될 정도로. 내륙에도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14.8도를 기록하며 11월 중순 기준으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낮 기온도 예년보다 10도나 웃돌았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강하게 발달해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6월 중순, 서울 등 내륙에서는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밤사이 급변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인데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가을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1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수도권에는 아침 출근길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며 변덕스러운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월에 쏘아올린 천리안 투비호. 지금 목표 궤도에 진입해서 시험 운행 중인데요. 이 위성이 보내온 한반도의 하늘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우리의 정지궤도 위성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한반도보단 중국 대륙에 붉은 점이 많습니다. 점은 이산화 질소인데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입니다. 지난 8월에 보내온 화면을 보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노란띠가 눈에 띕니다. 일본의 화산 폭발로 생긴 대기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다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위성 사진을 의존했을 땐 그동안 하루 한 차례, 그것도 2, 3일 지난 걸 받으면 고마워했는데 이제 우리의 위성은 하루 8차례씩 꼬박꼬박 한반도의 하늘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 최소 면적이 3.5km by 8km로 높은 시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월등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우리 위성 천리안 투비호는 지금 한반도 36,000km 하늘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며 여러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 시험을 하는 단계라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분석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검증이 끝난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지 궤도 위성의 예상 수명은 앞으로 10년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징진지, 베이징, 텐진, 후베이, 그러니까 중국의 동부 지역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1, 2일 뒤면 바로 서울을 덮친다. 근데 밑에 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맨날 남의 탓만 하냐, 그러다간 우리 문제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환경 문제라고 해도 언론 보도의 제목에는 정파와 이념에 따른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사 맨 끝에 붙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찾아서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보시죠.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 국내 주도형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겨레를 봤으니까 이번엔 보수 성향 매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전문가의 의견. 국립환경과학원 예보문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흘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번 것은 그러니까 국내 요인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연구 관찰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분명히 11월 5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마는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연구진도 인정을 했는데 그게 2019년 3월 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인 겁니다. 중국에서 온 거냐 우리 거냐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발은 32% 정도, 한국 자체 요인은 51% 정도로 된다라고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죠. 서울시 겁니다. 중국은 38 그대로인데 북한 기타 지역에서 날아드는 것은 17에서 4%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45에서 58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루다 연말에 예약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이 이제 종합검진만 좀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지금 올해 벌써 다 마감이 됐어요, 검진이.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종합검진 전문 기관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처럼 건강검진 예약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등 암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도 가급적 금년 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오디션 참가자들의 순위를 멋대로 바꾼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PD 안준영 씨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도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안 PD에게 수천만 원어치 접대와 함께 부정청탁을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걸 고려하면 1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당시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 12명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형사재판에서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야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각 2명씩, 시즌 4에는 무려 6명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는데 조작이 없었다면 최종 데뷔조에 포함될 수 있었던 연습생도 5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유리하게 순위가 조작된 연습생들은 가해자인 제작진 대신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 프로듀서로 참여한 시청자가 제작진에게 문자 투표 비용 100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을 진행하는 데 든 돈이 훨씬 많지만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이 명백하다는 점을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느꼈을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투표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피해 연습생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의 후폭풍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9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해 신공항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라는 뉴스 보내드렸는데 2071님이 국가와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좀 개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다시 늘었는데요. 2813님, 코로나19 세 번째 대유행이 걱정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셨습니다. 9330님은 2020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결국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네요 라고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네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성 천리안 투비호가 보내온 한반도의 하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미세먼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이동하는 경로를 보니까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함께 대응해야겠다는 것도 생각이 됐습니다. 어서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